시간의 궤적 2편 백수린. 이미 브리스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서도 처음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체류증 만료가 임박해 오면서 브리스와 나 사이에 존재했던 묘한 긴장과 불만이 해소되었고, 처음으로 우리가 공통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변화라면 변화였다. 나중에 돈을 모으면 파리 외곽에 정원 딸린 집을 사서 샐러드 거리와 감자, 호박 같은 것을 키우자고 브리스가 말하면 배추나 열무도 그 옆에 같이 심자고 내가 말하는 식의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나는 내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불안했던 시기와 달리 충만한 기쁨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해가 바뀌자 그 기쁨은 조금씩 사그라졌고, 나는 내가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서서히 자각하게 됐다. 언니를 만나도 예전처럼 재미있지 않았고 대화가 자꾸 미끄러졌는데, 언니는 프랑스에 한시적으로 머물다 돌아갈 사람이고 나는 여기에 남을 사람이라는 사실이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을 그어 놓은 듯 했다. 언니는 여행에 대해서 자주 말했고 어떻게 하면 얼마 남지 않은 프랑스 체류 기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고, 내게는 이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들이 필요했다. 내가 프랑스에 사는 한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 강좌에 나가기 시작한 것은 그런 이유였다.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모임으로 정착한 지 오래된 한국 이민자 여성들이 주재원의 아내들이나 프랑스 남자와 갓 결혼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요리를 가르쳐주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이었다. 퀴슈나 크로크무슈 같은 간단한 프랑스 음식의 조리법을 가르쳐주던 그곳에서 나는 프랑스에서 한국식 김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표에 굵은 소금을 사야 하는지, 프랑스와 한국의 출산과 육아 문화가 어떻게 다르고 파리 외곽의 어느 도시가 교육 환경이 좋은지 같은 것들을 배웠다. 그런 정보들은 꽤 유용했지만 나는 갓 결혼한 여성들이 정착에서 오는 어려움을 토로할 때마다 아이를 낳으면 해결될 거라고 반복적으로 조언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엔 그들이 알고 있는 프랑스 거주 한국인들의 흉을 보며 끝나는 그 모임에 마음을 붙이기 힘들었다. 한 번은 언니가 그 모임에 화제거리로 등장한 적도 있었다. 아무도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나는 몇몇 주재원의 아내가 이야깃거리로 삼는 대상이 언니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남자를 밝혀 남녀가 섞인 모임에서 항상 남자들하고만 이야기하려고 기를 쓰고, 유부남들이 술 마시는 자리라면 어김없이 껴서는 유혹하려는 듯 아향을 떨고 술을 따른다는 여자가 언니와 동일 인물임을 내가 눈치챈 것은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언니와 같은 대기업에서 파견 나온 주재원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을 때였다.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쏠렸다. 아는 분이세요? 누군가가 어색한 침묵을 깨고 내게 물었다. 네,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짐을 챙겨 나오면서 친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고, 언니가 그런 소리를 듣도록 처신했다는 것이 화가 났고 두 번 다시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결국 내가 가진 학위와 경력이 아무런 소용도 없는 나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집안을 청소한 후에 요리를 하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청소를 마치면 지하철을 타고 한인마트에 가서 장을 받아가 매일같이 다른 국을 끓이고 양념에 고기를 재웠으며 생선을 졸였다. 브리스는 언젠가부터 퇴근에 들어오면서 또 한국 음식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장난스러운 어투를 가장했지만 그 말에 어떤 진심이 섞여 있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다시 봄이 오자 안개비가 시도 때도 없이 내렸고 한낮에도 하늘은 낯빛으로 어두웠다. 집안에 언제나 떠다니던 차고 습한 기운이 나를 짓눌렀다. 이웃집에 살던 아랍 사람들은 이사를 갔고 나는 여전히 마늘을 빻고 멸치를 다듬었다. 그러다 언니와 전화 통화를 할 때면 우리는 한국의 소나기가 그립다고 말했다. 비가 올 거라면 시원하게 왔으면 좋겠어. 우리는 더 이상 밤마다 술집을 배회하지 않았고 자주 보지도 않았다. 언니는 나의 연락이 줄어 서운했을까? 그랬을까라고 지금 와서는 생각하지만 그때 나는 언니의 마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다. 어느 주말에는 브리스의 친구들이, 다른 주말에는 브리스의 부모님이 커다란 꽃다발과 초콜릿, 알자스 지방의 와인이나 맹스테르 치즈 따위를 사가지고 집으로 놀러 왔는데 그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고 잡채나 불고기 같은 난생 처음 맛보는 음식들을 모두 맛있게 먹었다. 하지만 그들이 나의 친구도 나의 부모도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에 3번씩 운동화를 신고 나가 파리를 걸었고 이따금씩 길을 잃었다는 느낌에 사로잡히면 거리에 서서 조용히 울었다. 주재원의 임기 만료가 3달 앞으로 다가오자 언니는 바빠졌다. 언니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줄 선물들을 마지막으로 쇼핑했고 가보지 못했던 북유럽의 어딘가를 다녀왔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언니가 입지 않은 옷들이나 처분해야 할 가재 도구를 사진 찍은 후 중고 사이트나 교민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의 광고 게시판에 올려주는 일을 도왔는데 그럴 때마다 언니마저 떠나버린 이후의 삶을 상상하며 쓸쓸해졌다. 그리고 8월의 둘째 주, 우리는 노르망디로 떠났다. 귀국하기 전 어학원에 다니던 시절처럼 여행을 가고 싶다고 언니가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언니의 제안에 브리스도 데려가도 되느냐고 물은 것은 나였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았지만 나는 부부 사이가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고 브리스를 두고 혼자서 여행을 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셋은 파리에서 멀지 않은 도빌로 바다를 보러 갔다. 차를 렌트했고 도로를 달리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큰 소리로 노래가 흘러나왔고 브리스는 그 노래에 맞춰 춤을 추듯 핸들을 좌우로 흔들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도로의 양옆으로는 키 작은 해바라기들이 잔뜩 피어 있었고 벌판 위로 새떼가 날아갔다. 브리스도 나도 모처럼 기분이 좋았고 나는 모든 것이 완벽했던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도빌의 요트 선착장은 빛으로 가득했고 우리는 그 근처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예전에 우리 여행 갔을 때 너 반지 잃어버렸던 거 기억나? 이미 결혼 반지가 대신 끼워진 내 약지를 보며 언니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녹색 광선의 배경이라는 이유로 찾아갔던 비아리치에서 내가 손을 씻은 후 등대 근처의 한 식당 화장실 세면대에 반지를 놓고 왔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은 정말 하루 종일 엉망이었어. 나는 그날 반지를 잃어버렸고 반지를 찾으러 식당으로 되돌아갔다 오는 길에 우리는 갑작스러운 뇌우로 인해 쫄딱 젖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이미 지나갔으므로 우리는 그 일을 이야기하며 같이 웃었다. 그리고 우리는 시내를 걸었다. 작은 상점에 들어가 캐러멜을 사 먹었고 서점에서 엽서를 샀고 그러다가 화장실이 급해 카페에 들어가 테라스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내가 화장실에 갔다 나왔을 때 테이블 위에는 맥주 3잔이 놓여 있었다. 언니와 브리스는 오후에 빛을 등진 채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고 둘은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연인처럼 보였다. 날씨가 어찌나 변덕스럽든지
맑게 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더니 얼마 안 있어 멈추었다. 우리가 예약한 숙소는 해변에 내려다 보이는 방 2개짜리 아파트였다. 벽난로 위에는 커다란 거울과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의 흑백 사진이 담긴 액자, 커다란 볼링핀, 화병 같은 것들이 두서없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바다로 나가 수영을 했다. 반짝이는 수면이 바람에 일렁였고 해변의 모래는 뜨거웠다. 언니는 모래 위에 두꺼운 비치 타월을 깔아놓고 누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읽었다. 햇볕 속에서 브리스의 몸은 탄력적으로 빛났고 브리스는 물고기처럼 헤엄쳐 수평선 쪽으로 나아간 후 저 멀리에 멈춰서서 내 쪽으로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들어 브리스를 향해 흔들었다. 모래밭 위에는 색색의 파라솔이 활짝 펼쳐져 있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을 계기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고 예감뿐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기분이었다. 우리가 저녁을 먹기 위해 숙소로 돌아온 시간은 7시였다. 브리스가 포도주를 사러 마트에 간 사이 파리에서부터 준비를 해 아이스박스에 넣어온 식재료로 나는 저녁 식사를 만들었다. 언니는 샤워를 했고 나는 흰쌀을 냄비에 앉힌 후 간장 양념한 불고기감과 고추장에 잰 오징어를 프라이팬에 빠르게 볶아 접시에 담았다. 바다가 보이는 응접실 겸 다이닝룸에서 저녁을 먹기 시작했을 때 바다는 분홍색으로 물들기 직전으로 아직은 투명하게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우리는 언니가 파리에서부터 사가지고 온 샴페인을 땄다. 언니가 챙겨온 길고 좁다란 잔이로 기포가 기분 좋게 일었다. 오늘 같은 날엔 추억의 명곡을 들어야지. 언니가 신청한 비 오는 날이 조용히 흘렀고 창문을 타고 석양이 넘실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언니와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파리에서 정말 외로웠을 거야. 언니가 말했고 나는 소리 높여 동의했다. 브리스가 일어나 마트에서 사온 포도주를 땄고 우리는 모두 조금씩 취해갔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말 매일 한국 음식만 먹는다고. 브리스가 그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포도주를 4병째 비웠을 때였다. 브리스는 취한 척 고개를 푹 숙인 채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고 나는 기분이 상했다.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치? 그럼. 하지만 정말 매일매일이라고. 브리스가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사방이 조용해진 사이 위층에서 가구를 옮기는지 천장에서 무언가 무겁고 육중한 것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먹기 싫은 사람은 먹지 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브리스의 포크를 빼앗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러는 바람에 포도주가 담긴 잔이 하마터면 쏟아질 뻔했고 모두 놀라 비명을 질렀다. 에이, 포크까지 빼앗지는 마. 브리스는 그저 투정을 하는 거야, 그치? 언니가 중재를 하려는 듯이 말했다. 그리고 브리스 너 먹을 거 해주는데 투정 부리지 마. 넌 고작 한국 음식을 매일 먹을 뿐이지만 내 아내는 매일같이 너네 나라 말을 쓰고 너네 나라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너네 나라 사람들을 상대해야 해. 언니가 아이를 어르듯이 브리스의 등을 토닥였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언니가 아니길 원했고 누구보다 브리스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랬다. 나는 브리스가 질린 것이 단순히 한국 음식만이 아니란 것을 알았고 내 머릿속에는 교민 모임에서 만나 나를 집에 초대해 주었던 어떤 여자가 떠올랐다. 프랑스 시사주간지 기자의 아내로 한국에서는 체육교육을 전공했지만 프랑스에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냥 아이를 키우며 산다던 그 여자. 20년이나 프랑스에 살았는데도 동사 변화를 할 줄 몰라
모든 동사를 원형으로 말했고 프랑스인 남편이 언급하는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의 이름을 하나도 몰랐고 무엇보다 남편과 같이 그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농담처럼 나와 여자 앞에서 아시아 문화를 은근히 깔보는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해 웃고만 있던 여자. 나는 내가 결국 그 여자처럼 되어버릴까봐 두렵다는 사실을 브리스가 이해해 주길 바랬다. 하지만 밥을 먹는 동안 브리스는 내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언니는 최근에 출장 다녀온 밀라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브리스 역시 몇 년 전 출장을 다녀온 곳이었기 때문에 둘은 밀라노의 유명한 젤라토 가게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았다. 더 이상 직장이 없었으므로 출장을 갈 일도 전혀 없던 내가 가만히 듣고만 있는 동안 둘은 마주보며 웃었다. 브리스가 그렇게 웃는 모습은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것이었다. 나는 내 앞에 남은 밥을 천천히 씹어 먹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건너다 보았다. 창 너머에는 서서히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살이 접힌 채 해변에 일렬로 늘어서 있는 파라솔들은 불 꺼진 케이크의 초같이 보이기도 했고 날개가 꺾인 새들같이 보이기도 했다. 잿빛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짙푸른 물결이 이쪽으로 다가오다 부서지는 모습이 보였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황금색으로 빛나던 장소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바람이 불면 파라솔의 몸체가 흔들렸고 이제 끝이란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끝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옅은 슬픔 같은 것이 가슴 안에서 서서히 퍼졌다. 실례합니다. 브리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숙녀 여러분, 나 먼저 자러 가야겠어. 치우는 건 내일 같이 합시다. 브리스는 확실히 취한 것 같았고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좋은 남편이야. 나의 맞은편에 앉은 언니가 말했다. 철이 조금 없어서 그렇지 너를 사랑하는 건 알잖아. 지금 나는 그때 언니가 나를 달래주기 위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그때는 언니가 내 남편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아는 듯이 말하는 것이 싫었고 나를 조금은 무시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일었다. 나는 언니가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니가 마음 한구석에는 나를 한심하게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언니가 싱크대에서 새로운 포도주 병을 가져와 마개를 땄다. 더 마실 거지? 언니가 나의 잔에 술을 따랐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 벌써 돌아갈 때라니.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언니가 자리에 앉아 자기 잔에도 술을 따랐다. 그래도 건배는 해야지. 어쨌거나 너는 원하던 대로 결혼도 했고 이제 완벽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으니까.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이제 바깥은 먹색으로 가득했고 어둠 속에서 흰 거품만이 주기적으로 부서져 내렸다. 완벽히 새로운 삶이라는 언니의 말을 듣고 나자 나는 완벽한 유배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자각이 들었고 그러자 알 수 없는 패배감이 가슴 속에서 피어났다. 너 지금 외로워서 그래. 그치만 아이를 낳으면 너도 덜 외로워질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그런 이유로 아이를 낳고 싶지는 않았고 아이를 낳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언니라면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언니가 이해해 주지 못할 리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언니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언니 눈에는 나한테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그런 상념에 빠져 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언니는 겨울바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눈이 내리던 바다.
어떤 맥락에서 시작된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언니가 옛 애인과 갔었다는 서해 어느 해안가 마을에서의 밤에 대한 이야기였다. 언니는 이제 눈이 쌓인 바닷가 풍경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눈에 덮였던 플라스틱 의자, 눈에 덮였던 포인세티아 화분, 눈에 덮였던 옛 애인의 머리카락. 난방이 충분하지 않아서 몸을 맞대고 잠들어 했던 민박집 이불의 나프탈렌 냄새. 방 안의 한기와 몸의 열기, 하얗게 흩어지던 입김과 바다 위로 끊임없이 하강하던 눈, 하강하던 새, 하강하던 마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언니는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기묘하게도 그 고통이 언니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다.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고향에 가려던 발길을 돌려 나에게로 달려온 브리스와 사랑을 나눴던 어느 성탄절 전야가 생각났다. 우리가 사귀던 초반으로 내가 아직 오구의 작고 허름한 다락방에 혼자 살던 시절이었다. 눈이 오면 좋겠어. 서리가 껴서 창밖이 보이지 않았고 멀리서 성당의 종소리가 들렸고 내가 사다 놓은 플라스틱 크리스마스 트리의 꼬마 전구가 창문 앞에서 일정한 리듬으로 반짝이던 그 밤. 있지, 한국에서는 성탄절 이브에 연인들을 위한 러브 모텔이 아주 성황이야. 웃기지? 우린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셈이랄까? 어쩌다 그런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턱수염이 자라 까칠한 뺨을 내 등에 묻으며 한국인들은 사랑이 구원인 걸 아는 사람들인가 보네 라던 브리스는 더 이상 없었다. 언니, 아직도 그 사람한테 연락해? 나 사실 지난주에도 또 걔한테 전화했다. 바보 같지? 지금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 순간 대체 왜 언니에게 그런 말이 하고 싶어졌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이 다음 장면을 회상할 때면 언제나 오래전 서로가 서로로 인해 충만했고 아직 우리에게 밤 산책할 거리가 남아있던 그 시절에 우리를 향해 외설스러운 말들을 짓거리던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떠오른다. 그리고 언니의 눈빛도. 행복에는 정해진 양이 있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타인을 불행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처럼 다급히 내가 그건 나쁜 거 아닐까? 언니는 남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싶어? 라고 언니에게 말했을 때의 그 눈빛. 억지로 웃으려고 하지만 끝내 물에 녹아내리는 물감처럼 한없이 희미해지던. 누군가는 그 여행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 후로 딱 한 번 더 언니를 본 적이 있다. 언니와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우리가 아직 모두 파리에 살던 시절로 언니가 귀국하기 이틀 전이었다. 나는 귀국하기 전에 언니를 집에 한번 초대하고 싶었지만 언니가 거절해 우리는 시내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우리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고는 한국에서든 파리에서든 다시 금방 보자고 작별의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둘 중 누구도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브리스와 내가 그르노블로 이사한 것은 언니가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4년쯤 지난 뒤였다. 브리스에게 그르노블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르노블로 이사를 하는 것이 싫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게도 만족스러운 선택이었다. 파리의 월세를 생각하면 아이가 자랐을 때 집이 너무 좁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파리에서보다 2배가량 넓은 아파트에서 아직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아들은 나보다 브리스를 더 닮았지만 웃을 때는 나와 똑같다고 한다.
브리스와 나 사이에 있었던 어려운 시기는 시간과 함께 지나갔다. 우리는 이제 평일에는 프랑스 음식을, 주말에는 한국 음식을 해먹고 한국 영화가 개봉하거나 교민들이 행사를 하면 그것들을 같이 보러 간다. 한국의 여동생이 아이를 낳았다거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나는 프랑스에 있어서 내 가족의 기쁨이나 슬픔을 공유할 수 없는데 브리스는 그의 가족에 생기는 모든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여전히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도 전보다는 많이 옅어졌다. 아마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조언해 준 것처럼 나에게도 아이가 생겼고 그 덕분에 이제는 이곳에도 나의 삶이 생겼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아이가 나를 이곳에 뿌리내리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나는 때때로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내가 아이를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아이는 언젠가 나의 모국어조차 아닌 언어로 나를 증오한다고 말하고 떠날 것을 이미 알기 때문이다. 그르노블에는 파리만큼 한인들이 없지만 그래도 SNS가 있어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SNS 계정에 들어가서 한국 소식을 읽거나 한국어로 프랑스의 소식을 전하고 그러다가 가끔 언니의 옛날 이메일 주소나 아이디를 입력해 계정을 찾아볼 때가 있다. 내가 조금 더 적극적이라면 언니와 연락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사과를 하러 연락하지 않는 것이 언니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나는 어디서든 언니가 잘 살고 있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드물게 폭우가 쏟아지고 코를 골며 잠든 브리스의 옆에서 홀로 긴 시간 뒤척이는 새벽이면 나는 오래전 비아리치에서 내가 잃어버린 반지를 찾기 위해 언니와 식당으로 되돌아갔던 일을 떠올린다. 다행히도 화장실의 세면대 위에 그대로 놓여있던 반지를 찾은 후 우리가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거리에는 장대비가 퍼붓고 있었다. 어쩌면 좋을지 망설이는 사이 언니가 먼저 우산을 펼쳐들고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우산을 써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비였다. 언니는 이내 우산을 접더니 비를 쫄딱 맞은 채 나에게 빗속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우리는 폭우 속을 달렸다. 웃음을 터뜨리면서 머지않아 거짓말같이 비가 그치고 해가 날 거라는 사실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처럼 지금도 그날을 추억하면 빗속을 뛰어가는 언니와 나의 모습은 손끝에 닿을 듯 생생하고 그러면 나는 어김없이 울고 싶어진다. 감사합니다.